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네, 지방선거까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제 단 13일입니다. 각 당의 치열한 레이스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발 새 아침에서도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부터 5일에 걸쳐서 각 당 선대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필승 전략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가려서 그 열기가 예전만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유권자의 투표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0명 중 7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략 55% 안팎입니다. 훨씬 높은 수치죠. 지역 일꾼 선출에 보이는 강한 의지가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좀 하시죠. 판문점 실무 협상이 잘 끝났나요? 일단 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1차 회담 했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인 어제 4시간 정도 2차 회담을 이제 가진 거고요. 그 사이에는 아마 그 양쪽 다 본부하고 연락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조율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실무 단계에서 협상은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회담들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6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다만 7월 12일에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 달이나 뒤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의 경우에는 7월 12일로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울러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백악관에서 면담을 하고 뉴욕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찬 함께 할 것이고 31일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절충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담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청와대가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결국에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왜 파견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에 남북미 3국 정상이 또 연이어서 회담을 열고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어제 설명하기는 7월로 예정돼 있는 한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차 사전 답사를 보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전에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로 보도 나온 내용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결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 방문이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또 부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NHK도 지금 이제 보도를 내놨는데 문 대통령도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싱가포르에 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입국한 청와대 직원들은 문 대통령이 숙박한 호텔을 미리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행정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갔나요? 네. 워낙 홍준표 대표의 입을 통해서도 언급된 또 행정관이어서요.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미 지금 언급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동방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중국 산동성 칭타오에서 이 회담을 이제 가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6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3국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관측인데요. 이 세르게이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 만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정상회담 대비용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 의제 조율이랄까, 뭐 일정 조율이랄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이렇게 발을 담근다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결국 개입을 해서 이거 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로 돌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러시아까지 개입을 한다 그러면 예.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예, 좀 화제를 좀 돌려서요. 그 한진그룹 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2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구속으로 가는 수순인가요?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난 28일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15시간 정도 조사 받았고 이제 이틀 만인 어제 다시 출석해서 11시간 정도 조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예. 1차 조사 때 그 2014년 5월 그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손찌검하고 네네. 했던 거. 이게 다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이다 보니 이제 일부 혐의만 인정을 했다 그러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피해자만 하더라도 11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 반의사 불벌죄 폭행 혐의.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그 특수폭행이라든가 상습폭행, 상해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 그러고요. 네네. 혐의가 이제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네네. 7시간이 지났네요. 출마하신 분들은 이제 또 하루하루가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좀 바쁘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그 선거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인터넷,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운동원과 이제 이 어깨띠 모양, 색상이 동일한 모자라든가 옷, 표찰, 피켓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 혹은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이 향응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벌금이 또 엄청나게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어제 면담을 했잖아요. 네. 그 재심을 요구했는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이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네, 대법원 직권 재심을 이제 요청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에 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규정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 한 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즈음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다른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심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판 거래 의혹 판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저께 그 최기상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 이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신 분들과 국민들께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대법원 앞이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재판을 했던 분들이 뭐 어떤 재심 청구를 비롯해서 뭐 하여튼 지금 계속 항의 집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관 대표 회의가 이제 임시회의를 11일 날 6월 11일 날 열 예정이고요. 예. 여기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수사 의뢰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좀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확장성이 있는 소재에서요. 속보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요. 모두 4,028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13일간의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죠.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에 맞춰서 각 당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예,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출되셔서 연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다소 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나라다운 나라중앙선대위 뭐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보면 평화철도 111 유세단 보면서 아주 일단 재미가 있었어요. 네네.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시작됐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는 저희가 국민들께 저희 민주당이 왜 꼭 이겨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네네. 사실 선거라는 건 뭐 마지막 순간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하여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특히 지금 국가적으로 그 한반도 평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또 많은 적폐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네네. 지방에는 여전히 많은 적폐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 적폐도 많이 해소하는 그런 선거여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평화에 대한 프레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견들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거는, 아마 여야가 없고, 진짜 온 국민 나가서 우리 8천만 결의가 전쟁 없는 한반도, 그걸 통한, 평화 번영, 이런 바람을 간절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 논의들,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들은 좀 초당적으로 또 우리 뭐 민족의 미래가 걸린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간곡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뭐 특별한 보관이 있으신지요? 지금
지금까지 뭐 남북정상,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우선, 이제 우리 당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핵화 같은 것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네네. 이런 의혹을 많이 가졌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지난번 그 4.27 판문점 회담 같은 걸 보면서, 뭐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이 그 의심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미국까지도 우리 한국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네. 네,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 좀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힘을 모아서 성공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좀 야당에서도 생각해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측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표현할 정도로 민주당에 유리한 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작 네. 보수의 텃밭 이 지역에서 승리를 거둬내는 것이 민주당의 뭐 완승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관 네. 계획이 있으신지요? 뭐 아무래도 저희는 사실 더 취약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네네. 뭐 TK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TK 지역은 더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부울경에서 꼭 승리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입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부울경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좀 저희 당이 해볼 만큼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나 뭐 저희가 방심할 수 없고 아주 박빙에 지금 그 선거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부울경 그리고 좀 제주도 뭐 이런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급하신 지역 가운데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드루킹 사건에 관련된 그 뭐 의혹도 많이 좀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네네. 근데 뭐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실 특검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또 뭐 저희가 추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특검을 이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희도 뭐 선거 전에 뭐 철저히 그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그것이 선거에 좌우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역시 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경남의 유권자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그것이 드루킹 특검이라는 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떤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남 선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거티브 공격도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지금 뭐 특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야당 일부 후보들이 뭐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것은 과거와 다른 저희 당이 좀 유리한 분위기 이런 게 있다고 판단해서 좀 초조한 후보들이 되게 네거티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뭐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뭐 여당으로서 저희는 유권자들에게 지방 분권의 문제, 또 지방의 적폐의 문제, 그리고 나가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지지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요. 야권 단일화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야당끼리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어떤 철학이나 정체성이 같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라는 거는 아무래도 선거공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데 최소한도의 어떤 단일화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토대가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분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긴급 점검회의도 있었고 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표의 입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사실 우리 국가가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떤 성장론만 가지고 와서 양극화가 심해진다든가 이런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기업만 배부르고 대기업만 성장하고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그런 어떤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그런 어떤 경제 성장론 이것과 좀 다른 개념의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하니까 아직은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정책적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마지막 질문은요. 왜 누구누구를 뽑아야 하나 이런 겁니다. 민주당을 왜 뽑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죠.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꼭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대표님 좀 네.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워낙 많은 네.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네네. 한 중심에 계셨잖아요. 정리를 네. 좀 해주시죠. 네. 최저임금 이번에 산입범이라는 것을 좀 넓힌 것은요. 저희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작고 이제 상여금이나 다른 후생복지수당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임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3만 3천 명이나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157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지금 157만 원 미만도 한 277만 명이 되거든요. 네네. 이분들의 소득을 좀 올려주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예. 이게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분들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다가 적어도 상여금은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현금성의 일부 후생복지 비용 이것도 네네. 좀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이번에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도 저희가 157만 원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1,889만 원입니다. 네네. 그런데 상여금 300%와 또 11만 원 미만의 어떤 후생복지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을 시키면 지금 현재 연봉으로 따져서 2,500만 원 미만의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시작하도록 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요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요, 저소득층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얘기예요.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사실들이 지표로 나타난 겁니다. 학계, 금융계, 정부 부처를 두루 거친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시죠.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2006년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한국은행 총재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화로 연결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고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 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표들이 지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일각에서는 과거 낙수 효과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수출이 이끌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출은 대기업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하고, 대기업은 그 벌은 돈을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하고, 네네. 고용을 늘려서 가계의 그 소득을 환원하는 이런 선순환의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예, 예. 이제 여기에 성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성장 엔진이 이제 작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이 성장을 이끌어갈 힘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예. 특히 그 중국이 부상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 자릿수로 수출이 늘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평균 1%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로 경제를 끌어갈 수가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걸 국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려서 국내 환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질 못합니다. 국내에 이제 투자하기보다 외국에 투자하고, 그러고도 돈이 나오면 유보금으로 쌓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벌은 소득이 가계로 선순환되는 그 연결고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그 성장 엔진이 이제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계속 과거에 쓸모가 없는 경제성장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2%로 주저앉았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출 대신에 이제 내수로 성장하자, 이런 성장 이론이거든요. 네네. 그래, 내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늘려서 가계 소비를 늘려야겠다. 예. 가계 소비가 늘면은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한다. 이제 이런 이제 거꾸로 가는 성장 순환 방식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그 정책 논리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각종 복지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예. 여기에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네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총장님 조금 전에요. 네. 홍영표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성과가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득 주도 성장에 너무 정부가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가령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일자리는 줄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들이 더 오히려 고생하고 있다. 네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음식점과 같은 영세 사업자가 그 고용을 줄이고 그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반면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소득자 전체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현재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경제 문제의 그 핵심 문제들, 가령 고용이 줄고, 빈부격차 커지고, 서민 생활 어렵고 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서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해도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러한 그 산업 구조상의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벌은 소득이 가계로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현재 그 경제난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아까 유보금을 착착 쌓아놓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의 경우만 봐도요. 매년 이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사분기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24%가 늘었어요. 엄청난 호황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 제조업의 고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투자도 제자리 걸음하거나 줄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소득도 줄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요 상황, 그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의 이 상황이 현재 경제난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가령 일본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일본은 현재 경제 성장률 1.5%, 우리나라의 절반입니다. 근데 실업률은 2.5%로서 완전 고용에 가깝고 우리나라 실업률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흔히들 일부 신문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일본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은 법인세를 늘렸어도 우리나라 법인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일본은 이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호황 소득이 가계로 제대로 환류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총장님, 외부적인 시각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요. OECD 같은 경우에 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낸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의 최저임금을 54%나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관련해서 이 같은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야죠. 올려야지만은 그 올리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정부가 3조 원인가 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잖아요. 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건 대개 눈먼 돈입니다. 사회적인 낭비가 많고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만
올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점에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관돼 있는 그 질문입니다 말이죠. 저희 회사에서도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변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 개혁에는요. 고통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개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나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같은 것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꼭 해야 하는 개혁이에요. 네. 제가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은 그러한 개혁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1인당 소득 3만 불로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건 한마디로 인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은 이건 꼭 해야 되고 예. 따라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네네.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거는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짧게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 어떠신지요? 저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경제난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경제 구조상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따라서 현재 그 경제팀을 경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경제를 해야 된다.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8시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